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거의 1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 대리 국가 거의 다 무너진 거죠.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전략적인 손실이죠. 소련이 시리아와 관계를 처음 개선이 70년대입니다.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때부터 쌓아왔던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죠.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사실상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시리아의 방향은 사실 에르도안이 지고 있다.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르도안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황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울광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라사드 정권이 축출된 후 현재 시리아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시리아 상황 참 예측하기 어렵고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오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거기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겠죠. 준비를. 자, 그런 어찌 보면 아직까지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의 그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 지금 뉴스 보도된 상황을 조금 종합해 보면요. 이미 이제 내각을 거의 구성한 것 같습니다. 조각을 다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외무장관, 뭐 국방장관, 뭐 내무장관 다 임명을 했어요. 거의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계속 새로운 이 실권자, 뭐 HTS가 이끌고 있는 새 정부, 뭐 과도 정부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새 정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표단을 보내고 있고, 또 미국도 사실 보냈고요. 자, 그래서 새 지도자 아흐마드 샤르라, 앞서 옛날 이름은 이제 줄란이라는 이름이었죠. 아흐마드 줄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도자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가장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시리아 재건이다. 시리아 재건. 오랫동안 독재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도 망가지고 사회 기반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IS도 아니고 알카에다도 아니다. 상당히 온건하다. 그리고 시리아 국가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이제 좋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다투어서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이대로만 간다면 시리아가 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도처에 이제 숨어 있는 뭐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언제 돌출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안개 속이죠.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독재 정권 추출을 이끈 HTS는 원래 알카에다였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러 단체로 규정한 HTS는 어떤 단체인가요? 예, HTS는 하야트 타흐리르 샴 알아보죠. 하야트 뭐 집합, 어셈블리, 뭐 이런 연합 이런 뜻이고요. 타흐리르는 해방이죠. 그 다음에 샴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그 옛날에 시리아가 오스만 시대 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다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시리아 해방 연합 뭐 이렇게 초보를 번역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조직의 전신의 자브카트 안누스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아흐마드 샤라가 같이 본인이 이끌었던 조직인데 이 조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었죠. 자브카트 안누스라가. 그래서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났을 때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나 만들었던 조직이 이 자브카트 안누스라 조직이었고 사실 본인이 알카에다 몸 담았었고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알카에다는 자기하고 시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HTS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조금 이슬람 극단주의 색깔을 좀 빼고 있죠. 지금 많이 뺀 상황이고. 그래서 HTS가 지금 집권 세력인데요. 문제는 HTS가 이렇게 한 조직이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HTS 하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 지금 반군들이 연합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조직이 이제 HTS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군의 색깔을 보시면 색깔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완전 지하디스트, 거의 뭐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서 아주 세속적인 종교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속적인 민병대까지 다양한 색깔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연합되어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반군이. 그럼 HTS가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튀르키예가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뒤에서 HTS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그래서 이들립이라는 시리아 북서부에 있다가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뭐 하마, 홈스, 알레포, 그다음 다마스커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점령을 해 나가면서 결국 아사드 정권이 11일 만에 무너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서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재건해야 되잖아요. 자, 재건하려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재건 못합니다. 그리고 제재 풀어야 되거든요. 좀 미국이 계속해서 시리아에 제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뭐 40만, 50만 뭐 엄청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재를 풀지 못하면 사실상 시리아 재건은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HTS가 또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자, 그것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시리아 제재도 풀어줘야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흐마드 샤라 이 지도자가 우리는 알카에다를 추종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재건할 수가 없죠. 아무도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극단주의 단체인데 제재도 못 풀죠. 그럼 자금 지원도 못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흐마드 샤라는 아주 영리하게 시리아 재건, 그다음에 시리아 통치를 위해서는 뭐 시리아가 완전히 지금 그 오랜 뭐 14년, 11년부터 내전이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런 오랜 내전으로 완전히 망가진 시리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정상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시리아 과도 정부와 외교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시리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 역시도 뭐니 해도 뭐니죠. 자, 시리아 왜 관심을 보일까? 뭐 이란과 러시아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지정학적으로 시리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시리아를 잘 이용했던 국가는 역시 이란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는 지중해 부동항이 있었고 타르투스라는 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흐메이민이라는 아주 중요한 공군 기지를 또 본인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국가였고 그 다음에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시리아를 반드시 육로로는 시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시리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친이란 정권이 아니면 헤즈볼라를 육로를 통해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육로가 없다면 나머지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항공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가 너무나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이란에게도 역시. 자,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하고 카타르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와 사우디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재건이죠. 재건 누가 재건을 하느냐? 재건하면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일단 재건에 지금 제밥에 관심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재건하게 되면 어쨌든 국제사회가 돈을 줄 것이고 그게 뭐 까타르가 돈을 댈 가능성도 있고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돈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돈을 받아서 어쨌든 재건을 해야 되고 그 재건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에 또 영향력을 유지할 수도 있는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다투어서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부터 해서 다 지금 앞으로 시리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가 재건을 할 것인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건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터키의 사람들이 와서 건설을 할 것인지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에 전부 다 관심이 가지고 있고 그거는 경제적인 이유고 또 지정학적으로 시리아가 너무나 중요해요. 레바논으로 갈 수 있고 레바논 그다음에 또 시리아에서 바로 또 지진으로 당할 수 있는 항구가 있잖아요. 그 항구를 만약에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누가 쓸 건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로서는 또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할 수 있는
시리아에 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직, 어떤 세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로서는 그에 대한 방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중요하고 또 미국은 여기서 잘못되면 아직도 IS 잔당이 시리아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IS가 다시 여기서 발언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다 잡아야 되려면 어쨌든 시리아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에 그렇게 이걸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자, 그리고 시리아가 잘못되면 레바논도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요르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라는 게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뉴스 때문에 관심을 못 가지시는데 너무나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54년의 독재 정치가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중동적 정체 정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사드 정권 때의 시리아는 어느 나라와 어떤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요? 자, 아사드 정권은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당성, 이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내전이 나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안 죽였기 때문에 자국민을. 그래서 뭐 다들 큰 문제가 없다. 특히 이제 이 바샤르 아사드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 헤페즈 아사드의 아들이지만 2000년에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본인이 이제 실권을 쥐게 됐죠. 대통령이 되는데 영국에서 안과 의술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어쨌든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뭐 서구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뭐 착하고 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리아 내에 있지 않았고 외국물 좀 먹지 않았냐. 그러면 아버지와 좀 다르게 조금 시리아 통치를 좀 온건한 방식, 민주주의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건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11년 내전이 나고 나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반정부 시기가 났을 때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이제 진압하면서 사실상 또 다른 도살자가 하나 탄생을 했고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 문제가 없었죠. 근데 2011년 이후에 자국민이 많이 죽고 나서 결국 아랍연맹에서 퇴출됐습니다. 퇴출되고 시리아를 끝까지 이제 후원했던 국가는 역시 러시아와 이란이었다. 2015년에 아사드 정권이 거의 반군들에 의해서 무너질 뻔했는데 그걸 살려낸 게 바로 러시아와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이 세 세력이 죽어가는 아사드 정권을 살려낸 거죠. 자, 그렇게 했었고 유럽 쪽에서도 최근까지만 해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되게 위선적이죠.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특히 이제 재작년부터 아랍연맹에서 퇴출됐던 아사드를 다시 아랍연맹에서 이제 다시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제 뭐 내전이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시리아를 이렇게 고립시켜 두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사드를 데려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사실 이 정권을 정당성을 인정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결국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지면서, 유럽 사람들도 이제 멋쩍은 거죠. 저런 독재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해 주려고 했었는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네. 라는 이제 이런 지금,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고 다른 국가들도 오히려 아사드 정권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사실상 사상 누각이었고 그냥 모래성 같은 그러면서 갑자기 무너진 것이죠. 시리아의 봄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시리아의 봄 정말 좋은 말이죠. 우리 시리아의 봄 하니까 87년 서울의 봄이 생각납니다. 네. 그런 게 정말 우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기를 진짜 바라고요. 전 세계가 바라고 있겠죠, 사실. 그렇게 와야 되고, 정말 54년 독재 통치하에 있던 시리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시리아라는 나라가 정상화돼서 다른 국가처럼 잘 살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하는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카이다 출신이나 IS 출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재건을 위해서 얼굴을 싹 바꿔서, 우리 그렇지 않다. 양복을 탁 갈아입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트릭인지, 재건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인지, 아니면 진짜, 정말 나 이번에 중생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더 길게 이 정권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시리아를 이끌고 갈 것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아랍의 봄 이후 독재자들이 축출된 국가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자, 리비아와 이집트. 오히려 이집트가 더 나쁜 독재가 들어왔죠. 더 악한 독재가. 네, 그 상황이고, 리비아는 끊임없이 내전을 하다가 지금도 동부와 서부가 지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서부 쪽에는 이슬람 세력이고 동부는 하프타르라는 아주 군벌 집권자가 들어와서 세속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여전히 세력 다툼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국가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권력을 놓고 양측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된 거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후에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무하마드 모르시라는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1년 정도 하다가 이슬람 성향으로 뭐 법을 바꾸다든지 이런 작업을 벌이다가 반정부 시위에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국민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반대를 하는. 왜냐하면 이집트가 아시다시피 마치 90%, 100%가 다 무슬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 대통령 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런데 이집트라는 국가를 마치 신정 국가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거기에 이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이제 반대 시위를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쿠데타가 났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파타 아시시라는 대통령이 무하마드 모르시 무슬림 형제단 출신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또 다른 쿠데타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이집트라는 국가는 정말 최초로 민주주의가 실현돼서 민간 선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왔지만 그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1년도 안 돼서 하야되고, 또 다른 군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집트는 군벌 정치였거든요. 또 다른 군인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이다. 리비아는 그래도 독재자는 없어졌기 때문에 좀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리비아라는 국가가 이렇게 하나로 민족주의라든지 하나를 연대시켜줄 그런 구심점이 별로 없습니다. 리비아도 상당히 많은 부족들이 있거든요. 거의 뭐 부족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족들이 이제 합종연합을 하면서 나눠지면서 이제 동부와 서부로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재 정권 축출 이후에도 시리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시리아라는 사회가요, 여기도 리비아처럼 어떤 하나로 딱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리아에는 순니 시아파가 아니고 순니 아랍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이파가 있죠. 알라이파가 시아파의 분파예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하나가 아닙니다. 알라이파가 또 있고, 알라이파가 시리아 인구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아사드 정권과 같이 살아왔죠. 공생을 해왔죠. 왜냐하면 아사드 가문이 알라이파예요. 그러니까 소수이면서도 본인들이 아주 독점을 누겨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순니 아랍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알라이파 있고 순니 아랍 있고, 그 다음에 드루즈가 있습니다. 드루즈는 또 다른 드루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종파,
드루즈 역시도 시아파에서 나온 또 다른 종교적이면서 또 인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새로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슬람 정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 다음에 아흐마드 샤라가 우리는 차별하지 않겠다. 학살하지 않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 아흐마드 샤라라는 HTS의 지도자가 극단주의 순니 지하디스트, 거의 뭐 알카에다나 아이시스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얼마큼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있어요. 근데 3주 전인가 알라위파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크게 했었어요. 반정부 시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스크를 이 순니파 극단주의자들이 와서 아마 모스크를 해쳤나 봅니다. 침범을 한다든지. 자,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순니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본인들이 예배를 못 드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순니 극단주의자들은요, 드루즈나 시아파를 사실상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시스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자기들 추종 세력 말고는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하고 시야를 하고 그다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건이 나뉘었죠. 이번 시리아 내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이란이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나요? 아, 심각하죠. 심각하고. 특히 이란이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란의 저항의 축, 소위 우리가 Axis of Resistance, 저항의 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대리 조직 혹은 뭐 연대 조직, 연대 국가가 있었는데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1년 이상 전쟁을 벌이면서 거의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또 대표적인 이란의 대리 조직이잖아요. 1982년 이란이 이 레바논에 세워졌던 조직인데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거의 괴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연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거의 1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대리 조직, 대리 국가가 거의 다 무너진 거죠. 시리아 무너져 헤즈볼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으로서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이걸 놓고 이란 내부에서 좀 치열한 노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엄청난 지금 내부 분열 상황까지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쏟아부은 돈이 뭐 70조 이상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리아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시리아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뭘 했냐 도대체. 이 정권이 뭘 했냐. 그럼 왜 그 쓸데없는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서 했는데 결국 이거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판이 많이 있고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항구와 군사 기지가 있었는데,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반군들에게 뺏기면서 과연 러시아는 그럼 아프리카로 이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였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다? 러시아에게도 상당히 큰 전략적인 손실이죠. 러시아가 즉 소련이 이 시리아와 관계를 처음 개선이 70년대입니다.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쌓아왔던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도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죠. 시리아에 대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자,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사실상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의 방향은 사실 에르도안이 지고 있다.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에르도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은 HTS를 지원했고 사실상 이번 공격을 뒤에서 거의 뭐 오케스트라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이 거의 350만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는 돌려보내야 될 텐데. 근데 아사드가 에르도안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니네 국민들 350만이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진짜 좀 데려가야 되지 않냐. 아사드가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북서부의 이들립이라는 도시부터 해서 여기를 투르키예가 어떻게 보면 시리아 땅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투르키예 군이 주권을 침해하고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으로서는 일단 군부터 빼라. 남의 영토에 네가 왜 주둔을 하고 있냐. 그거 안 빼면 우리 대화를 못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대화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화도 안 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던졌던 마지막 카드가 HTS를 지원해서 얘를 한번 보내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잘 돼서 정권까지 너무 무너진 겁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 그겁니다. 사실 다마스커스까지 가려고 생각도 안 했다. 그냥 위쪽에 있는 국가만 하려고 그랬는데 시리아 정리군이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야금야금 먹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다마스커스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여하튼 에르도안이 지금 SDF, 즉 시리아 데모크라틱 포스라는 쿠르드족 있죠. 시리아 북동쪽, 북동쪽에 지금 거의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쿠르드 조직을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터키 내에 1,700만 되는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무장 투쟁을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 SDF가 터키 내에 있는 쿠르드도 도와줄 것이다. 얘들도 똑같은 애들이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SDF를 해결하려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에르도안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HTS 미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리아 새 정부의 정규군으로 그냥 편입이 되라. 아니면 무기를 놓고 떠나든지, 아니면 편입이 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SDF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고, 이미 둘 사이에는 정황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튀르키예가 밀고 있는 반군하고 그 다음에 SDF하고 싸우고 있고 아직 전면전 상황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DF 계속해서 여기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에르도안은 SDF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내전으로 갈 수 있죠. 자, 문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SDF를 과연 도와줄 것인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을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을 해왔는데 현재 만약에 이것이 에르도안이 원하는, 쉽게 말해서 에르도안이 터키 전체를 먹어버리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튀르키예가 새로운 오스만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의 우리 역사적인 오스만 제국, 그 큰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튀르키예는 완전히 지금도 중요한 키메이커인데 실제로 SDF를 제거하고 완전히 이 시리아를 먹어버리면 시리아는 완전히 튀르키예의 위성국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다음 이 이후에 에르도안의 목표는 무엇인가? 에르도안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에르도안은 또 이슬람 세력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지금 까타르 도하에서 다 떠나서 지금 이스탄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에르도안이 이란만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차으로 가는 상황, 즉 에르도안이 시리아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SDF를 좀 지원해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SDF가 이스라엘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정국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차악의 상황이 된다면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충돌할 가능성, 물론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스라엘은 튀르키예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워낙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시리아 미래를 결정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제가 에르도안이라고 그랬고, 이스라엘로서는 에르도안하고 대화를 해야지 지금부터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야, 좋다, 네가 원하는 건 뭐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선은 넘어간다면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계속해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화가 잘 되면 괜찮은 것인데 대화가 결렬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 영토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방어적, 예방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HTS가 계속해서 우리는 정상국가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가 없다. 싸울 의도도 없고 힘도 없다. 자, 그렇게 아주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이 정변이 나서 아흐마드 샤라는 없어지고 수염이 훨씬 긴 사람이 갑자기 TV에 나와서 이제부터 내가 시리아를 통치하게 된 무함마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마스커스를 차지했는데 아랍어로 내일은 예루살렘, 부크라 일랄 꽃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로서는 대비를 해야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원래 국경선을 넘어서서 그 진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미 했고 진지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깊은 고를 파서 극단주의자들이 육로를 통해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고 그다음에 진지 구축을 다 했습니다. 이미 군인들이 다 들어가서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의 주권 침해 당연히 맞죠. 맞지만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한테 그렇게 당한 그런 아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아사드 정권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를 거의 다 망가뜨렸어요. 예. 공습을 계속 했었죠. 거의 한 10일 이상 공습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사드가 가지고 있던 무기 한 80, 90% 중요한 로켓이나 미사일은 거의 다 부셨습니다. 왜? 그게 반군이 들어갔을 때 반군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작전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의 위험 요소를 아예 그냥 제거하는 방식. 국제사회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입장이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번 시리아 내전 종식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자,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중동 전문가기 때문에 맨날 중동만 반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만 남은 예의를 주시를 해라. 이란도 봐야 되고, 그럼 다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리아는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시리아는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럼 북한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국가가 외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시리아가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도 없어요. 레바논에는 베이루트에서 모든 시리아 관할 업무를 다 대행을 해왔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HTS가 이끌고 있는 이 새로운 정부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정부가 큰 어려움 없이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축복 속에 순항을 잘 해가면 그것이 이제 6개월 지나서인지 아니면 1년 지난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기 재건 저는 우리가 가서 재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재건할 건 없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다 재건하려고 거기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까지 거기 가서 숟가락을 놓겠다? 그거는 좀 과잉이고. 원하면 해줄 수는 있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단가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중국하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가서 다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런 거는 못하고 스마트 도시라든지 좀 고물가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건설 같은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우리가 시리아의 앞으로 미래를 이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수도 있고 그다음 시리아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에 있는 아사드 정권은 사실 외교 관계를 못하면서 결국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쨌든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정권이 잘 유지가 된다면 온건한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시리아와도 재빨리 관계 개선을 하는 것도 우리한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8 전쟁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죠. 1년 지금 10월 1년 5개월 4개월 다 됐습니다. 안 끝났고요. 아직 인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협상을 하고 있고 지금 사망한 인질하고 살아있는 인질을 다 합해서 한 100명 정도가 여전히 하마스 손에 있는 것이고
이제 트럼프가 하마스에게 경고를 했었죠. 인질 빨리 풀어줘라. 인질 풀어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본인이 백악관 입성하기 전에 이제 골치 아픈 문제를 나타냐후가 친하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빨리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었고, 자, 그 일환으로 결국 헤즈볼라하고 어쨌든 불안하지만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됐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가자 지구인데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하고 있으면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체결은 안 됐으나. 그러나 저는 1월 20일 전까지 휴전은 되는데 종전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종전하고 휴전. 일시적인 휴전을 할 수 있다. 일시적인 휴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결국 가자지구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가자지구의 실권자,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도 온건파, 팔레스타인 정파 뭐 파타히나 피에로가 들어가고 거기서 혼자서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아랍 국가들, UAE나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이 좀 뭐 병력을 보낸다든지 해서 같이 들어가는 방식, 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유엔군들도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지역에 있으면서 가자지구 치안이나 통치를 지원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을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나타냐후 총리와 같이 연정을 하고 있는 이 극우파들이 가자지구에 다시 정착촌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정착촌을 2005년에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를 들어가서 정착촌을 짓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 극우파들의 이 요구사항을 수용할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가자지구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런 이스라엘이 구상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즉 하마스 이후에 가자지구의 어떤 구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타냐후가 원하는 거 다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줄 것인지, 그게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또다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정착촌을 짓는다, 이거는 뭐 역사의 퇴행이다. 요르단강 서안도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정말 어렵게 정착촌을 2005년에 철수를 했는데 그거 다시 들어가서 정착촌을 짓는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대외 이미지가 너무나 추락할 수 있는 사건이고, 다만 이제 이스라엘 원하는 것은 하마스가 다시 가자지구에 재통치하는 걸 우리는 무조건 막겠다. 우리는 죽어도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고, 전쟁을 오래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제 무장 조직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괴멸시키고 있지만, 하마스는 계속해서 인력 충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인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100% 하마스를 제거한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하마스가 아닌 온건정파 파탁이 이 가자지구 통치하는 방식, 이곳으로 이제 가야 될 텐데, 물론 이제 파탁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두고 또 한참 또 논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전체적인 큰 그림은 가자지구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인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제 생각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타냐후가 정착촌 건설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극우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들어주면요, 연정이 무너지거든요. 연정이 무너지면 총리직을 수행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정이 무너지면 권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90일 내에 총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냐?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기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본인이 계속해서 총리직을 유지하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본인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구파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얘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인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나는 나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나타나고 총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본인이 좀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집권을 못하게 되면 재판 속도는 더 빨라지고,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재판 속도 빨라지게 되면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의 리스크가, 여기도 사법 리스크인가요? 네, 그런 지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살고 봐야지,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구구파들이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과연 수용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걸 말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 트럼프가 중동 전쟁을 빠르게 끝내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동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효과가, 저는 어느 정도 트럼프 매직 아니면 트럼프 효과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효력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체결은 안 됐지만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두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제 풀어야 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란 핵 문제거든요. 자, 이란이 핵문턱 국가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2018년 오바마가 맺어놓은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때 이란은 모든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란으로서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선거 캠페인 중에서도, 선거 캠페인하면서 다시 이란과 핵 협상할 생각이 있다. 이란은 또 핵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이란은 지금 최악이에요. 이란은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입니다.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테헤란에 하루에 2번 정전 일어나고요. 환율이요 80만까지 뛰었어요. 뭐 지난주 70만이었는데 지금 80만이에요. 1달러에 80만 리알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무조건 지금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풀어야죠. 경제 제재 풀려면 미국하고 핵 협상을 해야 되고 핵 협정이 타결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저렇게 이란이 시가 힘들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양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더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배짱 튕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어느 정도, 가자지구와 레바논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란 핵협상을 지금 새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이란이 원하는 새로운 핵협정을 체결로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새 외교 안보팀이 전부 다 강경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친이스라엘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과연 이란의 핵 문제를 풀 때 좀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상안을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좋습니다. 뭐 가자지구 이런 문제도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중동 정세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란 핵 문제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6개월, 1월 20일 들어오고 나서 한 6개월, 그러니까 길게는 올해 말, 아니면 짧게는 올해 가을쯤까지 이 문제가 트럼프가 핵 협상을 추진할 텐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옵션은 뭐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이란 핵시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란이 방공망이 많이 망가졌고 작년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서 이란 방공망을 많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좀 훨씬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중요한 좋은 옵션이 지금 테이블에 있어. 야, 10월 26일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지금 이란이 너무나 지금 외부 공격에 취약한 상황인데 이 좋은 옵션이 있는데 왜 쓰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 핵 문제를 만약 해결하지 못한다면 올해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에 따라서 중동 정세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1기 때는 사실 트럼프가 이란의 핵 문제를 본인이 오바마가 한 핵협정을 없애고 내가 해야 된다. 본인의 실적을 세우려고 사실 그렇게 했었었고, 자, 그걸 부추긴 게 사실 네타냐후 총리예요. 핵협정을 탈퇴하라고 부추긴 게 네타냐후 총리였고,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트럼프 주변에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병력을 뺐다가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걸프 국가들과도 상당히 나름대로 잘 지냈죠. 나름대로 잘 지냈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이제 사우디의 MBS가 언론인을 죽이는 바람에 바이든이 상당히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았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던 측면이 있는데, 자, 이기에 들어와서 결국 저는 트럼프가 보여줄 수 있는 차이점은 1기 때처럼 계속해서 돈 드는 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귀찮은 거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리고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가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데 거기에 계속 몰두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중동은 그냥 아예 버려두고 나는 모르겠다. 네타냐후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란 문제도 네가 해결하고 나는 지금 중국을 잡아야 돼. 얘들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갈지. 그게 지금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동 떠나기, 그 다음에 외교적 고립주의,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시리아가 중동 지역 정세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인데 이것을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 이것은 오히려 정말 중동 지역 전체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 핵 문제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을 할 건데 이제 협상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개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새로운 정책 중에, 아니면 1기 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마가 정책,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려면 기름을 셰일가스를 다 아시잖아요. 최대한을 뽑을 거예요. 그래야 본인 기업도 살릴 거 아닙니까? 미국 기업들. 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을 최대치로 높이게 되면 걸프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러나 걸프 국가들하고 이제 대형 사업을 계약하신 분들은 돈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걸프 국가들이 이제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그러나 트럼프로서는 대안이 없죠. 자기가 선거 캠페인 동안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되냐. 환경 문제에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생산해서
유가 낮출 것이고 그러면서 걸프 국가들이 상당히 이 코너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펙 플러스가 어떤 감산 정책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은 선명해 보인다. 분명히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이 이란의 원유와 정유를 계속 거의 뭐 80% 받고 있잖아요. 이걸 가만 놔둘 거냐는 거죠. 가만 안 둘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란이 사실은 바이든은 눈 감아줬잖아요. 눈 감아줬는데 이거를 다 잡아버리면 중국이 그러면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 싼 값으로 이란으로부터 아주 재미를 짭짤하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아버리면 누구한테 사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좀 괴상한 아이디어지만 야 우리 거 사. 네. 뭐 우리 거 싫으면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걸프 국가 거 사겠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유가를 낮춰줬지만 다른 노선 하나 니네 생산 노선 하나 만들어주지 않냐. 야 중국에 팔아. 그러면 이란 거 막아줄게.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또 최대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돈줄. 이란의 돈줄 잡는 게, 야, 기름 더 이상 생산, 너 중국에 수출 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안 나올래?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화되면 사실상, 이란 경기는 정말 지금도 제약인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도 상당히 중동 지역 정세에 중요하죠. 이건 걸프 국가에도 큰 영향을 줄 거고 중국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 중에 하나 될 수 있죠. 2025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중동 정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단이다. 네. 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단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란이 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편먹고 이란의 핵시설 때리면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죠. 여기에 지금 모든 게 달려있어요. 여기에 중동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우리가 원유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 모든 게 달려있습니다. 정말 이란이 협박한 것처럼 때리면 우리 걸프 국가 정유시설 다 때릴 거야. 이렇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런 파장이 일겠죠. 자, 그래서 이란 문제 말고는 사실 일단 이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대치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동의 어떤 긴장감은 계속 돋보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실패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럼 현상 유지해. 그냥 가만히 있겠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 쟤네들 중국 수출 못하게 다 막아. 자, 그랬을 경우 이란으로서는 진짜 완전히 벽에다 코너에다가 완전히 몰아넣잖아요. 그럼 자, 그렇게 도망갈 구멍을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이란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핵 개발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 있지만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코너에 밀리면 자, 구구파들이 뭐라 그러세요? 이란 내에 있는 보수파들이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은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갈 때까지 왔다 이제. 막차야. 그러면 핵밖에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핵무기로 돌아선다면 중동 지역은 완전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뭐 UAE, 사우디, 이집트, 트르키에 전부 다 우리는 핵 가지겠다고 난리칠 것이고요. 뭐 최악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뭐니 해도 이단이다. 이단 문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동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 글로벌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재 한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무조건 잘 지내야죠. 특히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 무슨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방공망 네, 우리 무기가 너무나 잘 팔립니다. 잘 팔리고 있고 물론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사우디가 튀르키예 전투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튀르키예가 만드는 뭐 무인 전투기라든지 무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투기까지도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는 F-35를 받기는 원하는데 F-35 미국이 안 주고 있거든요.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중동 지역은 사실 정세가 불안하면 타국 안보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오로지 실리밖에 모르는 우리 트럼프 같은 사람이 사우디나 UAE나 쿠웨이트나 이런 국가들이 적극 특히 이란이나 다른 이란이 키우는 대리조직 공격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을까? 고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자주국방 하려면 무기 사야죠. 무기 사려면 미국 거는 잘 안 주죠. 그 다음에 기술 이전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기의 성능이 또 괜찮고 하다 보니 우리 무기를 계속 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 같은 것을 너무나 지금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서 우리를 찾는 거는 뭐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화산업,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동 국가의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 자체가 젊은 층이 많아요. 예, 전체 인구 비율 중 뭐 50에서 60%, 많게는 70%가 35세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죠. 그래서 한국에 관광 오고 싶어하는 사우디 사람이나 쿠웨이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근데 관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것을 이제 상당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두바이는 예로 아주 우리랑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로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사우디가 이게 비즈니스하기가 어려워요. 왜? 본인들이 계속 규제를 철폐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프라가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우디는 규제 철폐하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통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사우디 직원을 또 몇 % 채용해야 되는 사우디제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우리가 사실 사우디와 좀 교역이나 관계를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사이즈랑 아랍에미리트 사이즈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UAE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할 곳은 역시 사우디라는 큰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랑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 아직 성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우디랑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우디의 네온 프로젝트 상황은 어떤가요? 자, 프로젝트 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죠. 실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유가가 많이 또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더 라인이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처음부터 우리가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냐? 그래 이거 왜 해야 되냐? 라는 것부터 해서 이게 다 지금 뭐 어찌 보면 자기가 MBS라는 젊은 지금 프린스가 자기의 정당성을 만들어내서 이거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업 아닌가? 라는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이미 이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셨을 거고 이거 다는 못한다. 어차피 다는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기일 내에 하기도 어렵다. 2030년 내에 이걸 다 짓는 거 이미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너무 네옴시티라든지 비전 2030 사우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인데 자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판타지로 이거를 환상으로 보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자, 그렇다 그래서, 야, 애들은 안 돼. 끝났어. 다 뻥이야. 나와.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접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이제, 지난 우리 박준영 사우디 우리 한국 대사님, 이번에 은퇴하신, 대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사우디의 네옴시티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우리하고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죠. 잘 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 100%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중에 잘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간 사업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우디의 전체 사업이 이게 장밋빛 사기다 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사업을 찾는 게 중요하지. 걔네들이 성공하고 말고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걔네들이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 실리 차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들어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가 많은 중동의 가난한 국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석유가 나오는 국가가 이제 걸프 국가 중심으로 많이 나죠. 걸프 국가 중심으로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요르단이나 뭐 시리아나 레바논은 사실, 요르단도 별로 없고요. 시리아도 별로 나긴 나는데 별로 없고요. 레바논도 이제 지중해에서 아마 가스나 유전이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이 더딘 상황이고, 이집트도 이제 대륙붕에서 가스나 뭐 석유가 좀 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걸프 국가처럼 많이 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2개, 25개 국가가 넘어요. 그 많은 국가가 다 석유가 막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야 뭐 계속해서 석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데 걸프 국가도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빈부격차가 있습니다. 사우디 사람이라고 다 부자인 줄 아세요? 사우디 사람 다 만수르 아니에요. UAE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우디 가보시면 저희가 그 우버를 타는데요. 사우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아니고. 그럼 왜 투잡을 하냐? 돈이 없어. 짭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부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걸프라 그래서 다 부자가 아닌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은 그러면 왜 가난한가? 정말 어려운 주제죠. 이걸 뭐 경제학자에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국가마다 또 시스템에서 다르긴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뭐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가스 그렇게 많이 나고 네. 원유 그렇게 많은데 뭐 하고 있냐 지금 도대체 왜 테헤란에서 정전이 그렇게 나야 되냐. 이게 이제 이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 같은 거 많이 안 짓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전력 공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이제 그거는 이란의 국내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제재를 또 오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짓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이란 정부 탓이 크다.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국 인프라를 자국민들에게 전기 하나도 제대로 공급 못하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의 문제가 큰 것이고 이집트 같은 경우 인구가 너무 많아요. 1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것. 물론 땅덩이도 크고 기름도 좀 나지만 제조업이 많이 없어요. 이집트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북아프리카는 또 뭐 알제리도 그렇고 모로코, 튀니지 기름들은 나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를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경제 개발을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국가들마다 경제 개발이 되지 못하는 본인들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 뭐 걸프 국가만 놓으면 다 부자죠.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지금 빈곤 상황이 있고 특히 요르단 같은 경우 요르단은 진짜 아무것도 나는 게 없어요. 석유도 안 납니다. 거기 많이 안 납니다. 그러면 관광 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 산업 말고는 없고 그다음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요르단 젊은 층들을 교육을 트레이닝을 훈련을 잘 시켜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요르단 또 국왕이잖아요. 왕인데 사실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요르단 내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개발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요르단도 너무나 가난하거든요. 가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필름 많이 나는데 실제로 가보면 너무 못 산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느 경제학자도 속 시원하게 이것 때문에 걔네들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정답은 아직까지는 없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에 걸려 있으면 그게 아직 경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동에서 한류와 같은 한국 문화의 입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한국 문화 입지 생각보다 좋아하죠. 생각보다 중동 지역에서 반응도 뜨겁고 이것은 뭐 굳이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이란도 좋아하죠. 튀르키예도 좋아하죠. 하다못해 이스라엘 애들도 우리 케이팝을 좋아해요. 그만큼 대중화되어 있고 케이팝 즉 한국 문화나 영화 음악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진짜 실제로 뜨겁고 계속해서 우리 지금 유명한 그룹들이 와서 좀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제가 아는 사람도 왜 니네 좀 블랙핑크나 뭐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그룹들 좀 와서 공연 좀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사실 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사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가죠. 안 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서운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UAE도 마찬가지고요. 중동 국가들 전체 지금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 그것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워낙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국과 일본에 가려져 있다가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음악이나 영화나 문화 이런 산업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중국과 일본하고 영혼이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어떤 문화구나. 완전히 우리는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은 다르네. 한국은 좀 다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의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에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개 각광을 받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동 정말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년 마라톤처럼 좀 달려가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란 문제 너무나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경제랑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또 우리는 또 중동 때문에 또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보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제 정세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우리 신사임당 사이트를 열심히 봐주시면 많은 것 건져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